자식 귀하게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그거 다 못난 부모들이나 하는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 딸 이혜진만큼은 다를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으니까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초등학교 교사 생활하며 이혜진 하나만 바라보고 산 세월이 30년입니다. 남들 다 하는 재혼 생각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이혜진이 좋은 옷 입고 좋은 학원 다니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추석에도 우리 집 현관문 종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허리 한번 못 펴고 정성껏 붙여둔 동태전이랑 오색꼬치전이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걸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데 그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꺼실 탁자 위에 두고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렸습니다. 진동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광고 문자나 스팸 전화뿐이었죠.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게 사니까 이해해야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내려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싶다가도 손주 김민준의 통통한 볼살이 아른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혜진은 어릴 때부터 참 영리하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전교권을 맴돌았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척척 붙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혜진이가 이번에 과장이 됐네. 해외 출장을 가네 하며 자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그 잘난 성공이 문제였을까요? 이혜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저를 귀찮은 짐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지나서야 큰마음 먹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더니 들려오는 이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와서 정신없는 거 알잖아. 나중에 전화할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명절 잘 보내시라는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제 대답도 하기 전에 뚝 끊겨버린 전화기에서는 무심한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제는 잘 압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미역국을 데워 밥을 말았습니다. 국물은 몇 번을 다시 끓였는지 짜디짰고 목구멍으로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걸리더라고요. 텔레비전 속에서는 연예인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으며 박장대소를 하는데 우리 집 거실은 시계추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이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사방의 벽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은 그 기분을 이혜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문득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리고 얼굴엔 검버섯이 내려앉은 초라한 할머니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보낸 청춘과 눈물은 다 어디로 갔나 싶어 왈칵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려본들 서울에 있는 잘난 딸이 제 곁으로 달려올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는 선배들의 조언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굳은 전들을 몽땅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권을 꺼냈죠. 휴대폰을 들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처럼 혼자 지내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우리 예전에 말했던 그 동유럽 크루즈 여행, 이번엔 진짜 가자. 나 이제 더 이상 문 앞에서 자식 기다리는 짓 안 하련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과 한복판,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 제 딸 이혜진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천국처럼 보일 겁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에 전문직 남편,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아들 김민준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풍기는 공기는 제가 혼자 먹던 식은 밥상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이혜진은 자기 아들 김민준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자식도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죠. 매일 밤 12시가 넘어 학원차에서 내리는 김민준을 붙잡아 앉혀놓고 이혜진은 늘 똑같은 훈계를 쏟아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하나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너 학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데 성적이 이 모양이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토달지 말고 오답 노트 정리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혜진이 열변을 토할수록 김민준의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엄마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커녕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귀에는 커다란 헤드폰을 꽂은 채 휴대폰 게임에만 열중하거나 밥그릇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그 무심하고 싸늘한 태도가 꼭 제가 이혜진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바쁘다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던 딸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혜진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김민준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부모가 말하는데 이어폰도 안 빼고 말이야.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혜진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 전체에 앙칼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겁을 먹거나 화를 낼 텐데 그날 김민준은 아주 천천히 헤드폰을 벗더니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이혜진은 순간 뒷걸음질을 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데? 김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욕설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혜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가 명절에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아프다고 해도 돈만 보내고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엄마도 할머니 귀찮아하고 무시하면서 왜 나한테만 효도를 강요해. 나는 엄마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뿐이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다 엄마한테 배운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혜진은 마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엇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자기가 제 가슴에 박았던 그 수많은 대못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기 심장에 박히는 기분이었겠죠. 자신이 보여준 차가운 뒷모습이 자식의 가슴에 어떤 무늬로 새겨졌는지 그 대가를 이렇게 처절하게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도끼가 올라 김민준의 휴대폰을 뺏으려 몸싸움을 벌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혜진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100마디 가르침보다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단 한 번의 행동을 더 깊이 기억한다는 사실을요. 제가 혼자 수원의 아파트에서 예롭게 생일을 보낼 때 이혜진이 친구들과 호텔 파티 사진을 올리며 즐거워하던 그 모든 순간을 김민준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게 세상의 이치이자 부모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 정해 내려졌던 것이죠. 엄마가 할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내가 왜 엄마를 존중해야 해? 김민준이 던진 이 마지막 한마디는
이혜진이 쌓아 올린 자부심과 공든 탑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그리고 그 거울을 보고 자란 자식이 어떤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이혜진은 그제야 비참하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혜진은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캄캄한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할 용기는 없었죠. 그저 자기 아들이 보여주는 그 서슬퍼런 태도에서 제 얼굴을 발견하며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이혜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묘하더라고. 제가 딸아이의 전화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이혜진이 보낸 짧은 문자 하나에 온종일 가슴 설레고 혹시라도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느라 정작 제 몸 축나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딱 접고 나니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이 이렇게 좋았나 싶고 베란다에 핀 제라늄 꽃잎이 어쩜 그리 붉은지 새삼 놀라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이혜진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올 리 없는 시간에 이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미 마음이었나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이혜진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거친 울음소리였죠. 엄마, 엄마 나 어떡해. 민준이가 집을 나갔어. 이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학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이혜진이 화를 못 이겨 김민준의 뺨을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하던 아이가 엄마를 무섭게 노려보며 그랬다더군요. 엄마가 할머니 가슴 때린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더니 지갑 하나 챙겨서 나가버린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이혜진은 경찰에 신고하고 강남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민준의 그림자도 찾지 못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나보고 할머니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이 귀에서 안 떠나서 미칠 것 같아. 이혜진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같이 사색이 되어 서울로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 민준이 어디 갔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딸아이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독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이혜진의 울음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집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혜진은 제가 당연히 올라와 줄 거라고 믿었는지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민준이도 이제 다 컸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나이고 너도 내가 뿌린 씨앗을 직접 거두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이제 내 갈등까지 대신 해결해줄 기운이 없다. 저는 아주 차갑고도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예 안 아팠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이혜진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나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문자의 내용들이 점점 처절해지더군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딸이 겪는 그 절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보다 자기가 믿어왔던 세상이 무너진 공포에 떨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엄마에게 했던 무관심이 어떤 지옥이었는지 이제야 그 입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혜진의 문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예약해두었던 크루즈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큼지막한 캐리어를 꺼냈죠. 평생 이혜진 뒷바라지하느라 아끼고 아꼈던 돈인데 이걸 내 여행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떨리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시각 이혜진은 아마 텅 빈 아들 방에서 제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과 마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혜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면 이혜진은 지금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똑똑히 봐야만 합니다. 제가 대신 닦아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집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이혜진이 아니라 박순자, 바로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어찌나 생경하던지요. 평생 이혜진이 있는 서울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그 하늘을 벗어나 바다 건너로 갈 준비를 하니 세상이 이렇게 넓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만 간간히 느껴지는 진동이 이혜진의 다급한 상태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마 김민주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혜진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대한 상실감에 숨이 막히고 있었을 겁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혜진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더라. 바쁘다고 전화 끊을 때 엄마 표정이 어땠을지, 명절에 시댁만 챙길 때 엄마가 혼자 뭘 드셨을지 이제야 보여. 나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혜진의 글자마다 눈물 자국이 밴 듯 처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비행기에서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이혜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아들을 찾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너뜨린 관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오롯이 치른 뒤에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죠. 제가 지금 달려가서 이혜진을 안아준다면 그 아이는 금세 안도하며 또다시 예전의 무심한 딸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딸을 망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루즈배 위에서 마주한 저녁 노을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와 나란히 앉아 삼페인 잔을 기울이는데 문득 이혜진이 초등학교 시절 제 손을 잡고 소풍 가던 날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이혜진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대궐 같은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쩌다 성공이라는 괴물에 먹혀 부모를 짐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제가 너무 오냐오냐하며 자식의 이기심을 키워준 탓일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잠시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이혜진은 제 아파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문 앞에서 이혜진은 밤새도록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더군요. 엄마, 문 좀 열어봐.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민준이 돌아오면 같이 올게.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줘.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혜진은 그 텅 빈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지독한 적막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이혜진이 그토록 찾던 김민주는 다행히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제 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김민준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이혜진은 아들을 안아줄 수도 혼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들의 눈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으니까요. 이혜진은 아들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완벽한 엄마라는 환상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이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반찬 걱정 없이 오로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혜진의 연락을 무시하는 것이 처음에는 가시방석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혜진이 겪는 그 지옥은 그 아이가 넘어야 할 산이지 제가 대신 짊어질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선을 긋게 된 것이죠.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이혜진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엄마는 지금 여행 중이야. 내가 민준이 때문에 힘든 건 알겠지만 그건 내가 민준이와 풀어야 할 숙제란다. 엄마는 이제 내 숙제를 대신 해주지 않기로 했어. 내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 만큼 민준이의 마음도 보듬어주렴. 저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제 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딸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열흘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수원의 아파트는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포근하게 느껴지더군요.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 대신 이혜진이 두고 간 듯한 작은 꽃바구니와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제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같이 이 문 앞을 서성였던 모양입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소파에 앉아 이혜진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평소엔 용건만 간단히 하던 아이였는데 편지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빳빳하게 굳어 있더군요. 엄마가 없는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옥을 걸었어. 민준이가 나를 무시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는데 그게 다 내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숨조차 쉴 수가 없더라. 내가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며 엄마를 외롭게 했던 시간들이 다 나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왔어. 엄마, 정말 미안해. 편지 끝에는 김민준이 삐뚤삐뚤하게 쓴 추신도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울리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할머니한테도 잘못한 거예요. 다음 명절에는 제가 엄마 손잡고 제일 먼저 갈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 무서운 말이 이제는 희망의 말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자 김민준도 비로소 엄마의 뒷모습에서 진심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뒤 이혜진이 김민준의 손을 잡고 수원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바쁘다며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혜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손 고운 것만 자랑하며 살았네. 이혜진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 묵어있던 한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제가 여행지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봤습니다. 영숙이랑 선상에서 춤을 추던 모습, 낯선 나라의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제 모습을 보며 이혜진은 연신 놀라워하더군요. 엄마한테 이런 미소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는 평생 나만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혜진의 그 말에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듯 나도 이제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며 살려고 해. 그날 이후 우리 모녀의 관계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혜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일상을 나눕니다. 더 이상 엄마가 전화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듯이요. 김민준도 이제는 할머니 집에 가자고 엄마 재촉을 한다니 거울 속의 풍경이 참 따뜻하게도 바뀌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건 결국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 가족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합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오길 기다리며 문밖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 떠나기 위해서죠. 이혜진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딸의 인생의 조연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그리고 제 자식에게는 끝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엄마로 남고 싶거든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외로워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당신의 인생을 빛내기 시작할 때 멀리 도망갔던 자식들도 비로소 부모의 뒷모습에서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지만 그 씨앗을 이제는 원망이 아닌 사랑과 자기 존중으로 바꿔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이토록 달콤한 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기막힌 자식 농사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